공포, 일본 괴담, 패촌의 노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체험한 이야기. 당시 나는 출장으로 1개월 정도를 쥐연에서 머물고 있었다. 쥐연이라고 해봤자 군마연이나 기후연밖에 없으니 그냥 이야기하자면 기후연임. 거기다 기후연이라고 해도 시내가 아니라 미해현에 가까운 촌구석이었다. 근방에 사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역 주변에는 노래방이나 캬바레 클럽 같은 오락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루하진 않았다. 일은 출장이다 보니 잔업 하나 없이 정시 퇴근이었다. 처음 왔을 땐 지인도 없었던 터라 바로바로 비즈니스 호텔행이었지만 점점 사람이 그리워져서 어떤 바에 들르게 되었다. 그 바는 마스터 혼자 가게를 맡고 있었고 카운터 자리 5석, 테이블 2석 정도의 작은 가게였다. 마스터는 사카구치 켄지에다 남성적인 느낌과 나이를 더한 풍채의 사람이었다. 말솜씨도 좋아서 지인 하나 없이 외지에 홀로 온 나는 언제부턴가 일이 끝나는 대로 매일 그 바에 들르게 되었다. 일주일이나 연속으로 다니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도 면식을 트게 되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사이가 좋아진 사람은 타카시 씨라고 불리는 40대 전반의 사람과 사짱이라고 불리는 동양 미인 여자애였다. 타카시 씨와 사짱도 사이가 좋아서 마스터를 낀 4명이서 항상 패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일을 마친 나는 바를 향했다. 지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 바의 두꺼운 나무 문을 여니 항상 카운터석에 앉아있었던 사짱이 테이블석에 앉아있었다. 친구들을 같이 데려온 모양인지 여자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가장 안쪽 카운터석에 앉자마자 마스터에게 맥주와 주인장 추천 파스타를 주문했다. 조금 뒤 타카시 씨도 가게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고 둘이서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사장이 말을 걸어왔다. 이우키 씨, 귀신 같은 거 믿으세요? 엉뚱한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런 계열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터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어째선지 술에 거나하게 취한 타카시 씨까지 유령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스터까지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야기의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로 바뀌어버렸다. 이런저런 체험담을 어느 정도 이야기 놔두던 때 이야기가 흘러감에 따라 담력 테스트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가장 의욕이 넘치던 마스터가 가게를 빨리 닫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왔다. 그리고 나서 다 함께 마스터의 마감을 도와 12시 전에 가게를 나오게 되었다. 이쯤에서 사짱의 친구 2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한 사람은 준짱, 마른 체형에 키도 크다. 긴 흑발이 인상적인 사람이다. 다른 한 사람은 사야짱, 작은 체구에 보브컷이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여성 3인에게 면목없게도 마음속으로 외모 순위를 매기는 짓 따위를 하고 있었다. 결국 내 마음은 동양풍 미녀 사짱을 선택해버렸지만 근데 다 그런 거죠. 이성이 있으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처음 보는 이성을 만나도 이 사람과 약간 금사빠 스타일이라서 결혼까지 상상해보곤 한답니다. 나만 그래? 여성 3인과 나와 타카시 씨, 마스터 이렇게 6사람이서 여가 번화가를 지나 마스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을 향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 마스터뿐이어서 운전은 당연히 마스터가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스터의 자가용은 독일의 유명한 웨건이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웨건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웨건이 굉장히 흔한 용어고 차량인데 일반적인 스타렉스 차량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한 6인승에서 9인승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 웨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라는 게 의외로 돈이 되는 장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운전석에는 마스터, 조수석에는 준짱이 앉았다. 두 번째 줄은 타카시 씨와 사야짱이었고 나는 당연히 사짱과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목적지는 통칭 가와사키무라라고 불리는 패촌이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친 1868년에서 1989년 즈음에 패촌이 된 마을이라는 것 같았고 지금까지도 당시의 민가 같은 것들이 꽤 남아있다고 한다. 남아있는 건물이라고 해봐야 낡은 것들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어서 가와사키무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다. 의외였던 것은 이 지방 사람인 다른 5사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점이었고 실제로 가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요약하자면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제일 나이가 많은 마스터가 가와사키무라까지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무려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산 방향으로 1시간 정도는 달려야 하는 모양이었다. 거기다 도중부터는 차로 지날 수 없는 길이 있어서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다. 나는 걸어야 한다는 말에 의욕이 살짝 떨어졌지만 나머지 5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인데다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하고 있었다. 도시를 뒤로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니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은 산뿐이었다. 마침 산과 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나 있는 도로를 달린다. 다시 도로를 달려 표지로 생각되는 찌그러진 드라이브인에서 우회전을 했다. 거기서부터는 정말 산길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아스팔트 곳곳이 들려진 상태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길이었다. 이어서 차로 지나갈 만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갈길로 바뀌었다. 자갈길을 지나니 부자연스러운 광장이 나타났다.
광장을 지나고부터는 검정, 노란색 로프가 걸려 있었고 로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산사태 주의, 출입 금지, 땡땡 시청. 여기서부터는 정보대로 도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로프를 넘어간 6사람은 자갈길을 신중히 나아간다. 달빛도 나무들에 가려져서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거기다 무릎 위까지 자란 풀 때문에 걷기도 힘들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령 스팟으로는 합격점이었다. 그저 분위기만 그랬을 뿐 그 당시에는 아직 이상한 느낌은 없었다. 풀을 헤치며 점점 나아가니 또다시 작은 광장에 나왔다. 그 광장은 버려진 가전제품이나 타이어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마 불법 투기인 거겠지. 그리고 그 광장을 지나니 다시 좁은 짐승 다니는 길이 나타났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냐고 여성진들이 말했지만 마스터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해야 할까? 이 길 비슷한 것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방해되는 탓에 걸어갈 만한 공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짐승 다니는 길을 따라 15분 정도 나아갔을 즈음 순간 앞장서서 걷고 있던 마스터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듯 전원 걸음을 멈춘다. 마스터가 바라보는 곳에 커다란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나란히 서 있다고는 했지만 비석과 비석 사이에는 차 2대가 스쳐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마침 비석과 비석 사이가 문처럼 보였다. 도다이사의 금강역사상을 예로 들면 상상하기 쉬우려나. 우측 비석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었고 크기는 묘지에 쓸 정도의 물건이었다. 세월을 탔는지 돌에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름 같은 게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좌측의 비석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띤 돌로 굉장히 컸다. 이쪽도 문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사각비석과 마찬가지로 읽기가 어려웠다. 위와 비라는 문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비석과 비석 사이를 지나 우리들은 드디어 마을에 침입할 수 있었다. 지형부터 보면 산골마을, 멀찍이 몇 개인가 건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우리들은 건물을 향해 걸었다. 마을 안도 잡초나 쓰러진 나무들로 걷기가 힘들었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곳이 폐허라는 것을 알았다. 언뜻 봐도 폐허는 20채 정도 있었다. 전부 목조 단층 집이었는데 시대극에나 나올 법한 나가야를 상상하면 알기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건물 거의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였고 기둥이나 대들보가 드러나 있었다. 우리들은 비교적 멀쩡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마도 현관 미닫이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떼어내 안에 침입했다. 현관은 흙바닥이었고 거기서 한 칸 높은 곳에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단 다다미도 너덜너덜하게 썩은 상태여서 마루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간회를 탐색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지 시대에 폐촌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었던 모양으로 전기제품 잔해는커녕 조명시설이 없는 것부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시대에는 램프나 양초로 불을 밝혔나 보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것저것 탐색하던 것을 끝내고 우리는 그 민가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되도록 들어가기 편해 보이는 민가를 3-4채 정도 둘러보았다. 예전에 담력 테스트를 위해 방문했던 사람의 흔적이 있었지만 요 10년간은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본 적도 없는 회사의 주스캔이었으니까. 페트병 같은 건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얼추 돌아보는 것을 끝내고 우리는 잠깐 쉬기로 했다. 생각한 것보다 무섭지 않다느니 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민가 뒤쪽 언덕 방향에서 오열인지 동물 울음소리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다들 일제히 언덕 쪽을 바라보았다.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외친다기보다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다들 경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온 신경을 집중시켜 3번째로 들려올 소리를 기다렸지만 결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방금 그거 뭐였을까? 내가 모두에게 물었다. 그 말에 대답해온 것은 마스터였다. 아마 코요테 같은 게 아닐까? 코요테는 일본에 없잖아. 사장이 지적한다. 그건 그렇군. 마스터가 부끄러운 듯 수줍은 미소를 보인다. 모두에게 웃음의 기운이 돌았다. 있잖아. 아까 소리가 들려온 쪽에 가보지 않을래? 사야짱이 제안한다. 다들 그 소리를 동물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가의 뒷마당을 지나 조금 높은 언덕을 올랐다.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지나니 그곳에는 횡댕그렁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초원 가운데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있는 걸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볼까? 6사람은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컸기 때문에 오두막집에 가보기로 했다. 조심조심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그곳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두막집의 크기는 5평 정도, 방 모퉁이에는 양초와 소금더미, 그리고 개, 돼지, 소, 닭의 머리가 놓여 있었다. 게다가 방 중앙에는 재단으로 생각되는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술이나 비추기나무, 쌀 등이 즐비해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벽은 먹으로 갈겨 쓴 듯한 문자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가장 놀란 것은 재단 앞에 백발의 노파가 기도를 드리고 있던 광경이었다. 뭔가 외우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어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주문을 외는 리듬은 묘하게 기분이 좋았는데 마치 술에 취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했다. 나는 주변의 모두를 돌아보았다. 모두들 미소를 지은
채로 기분 좋은 듯이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파는 계속 주문을 외운다. 그리고 삼배 자루에서 뭔가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었다. 게다가 아주 얄팍한, 분명 인간의 가죽을 벗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광경에 준짱과 사야짱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노파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고 말았다. 봤구나! 나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그리고 노파는 다음 순간 네 발로 기어서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그래, 마치 개처럼. 우리들은 손살같이 오두막집에서 벗어나 언덕을 내려갔다.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외치는 소리나 달리는 소리로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무너진 마을을 뒤로하고 비석이 있는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왔다. 숨을 고르고 모두의 안부를 확인한다. 그럭저럭 전원 도망치는 데 성공한 모양이었다. 멀리서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이 소리는 그 노파의 목소리겠지. 분명 동물의 영에 쓰인 것이 틀림없다. 다들 말없이 마스터의 외관까지 돌아갔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신 차려보니 바 앞이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바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런 채로 1개월간의 출장도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반년 정도가 지나고 차차 그 노파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때때로 꿈에 나타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짱이었다. 여보세요? 난 머뭇머뭇 전화를 받았다. 유키씨, 오랜만. 사짱은 당연한 거겠지만 반년 전과 변함없는 목소리였다. 괜찮으면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다시 기후까지 가기로 약속했다. 일요일, 사짱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2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두서없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오늘 왜 유키 씨를 불렀냐면 사짱이 말을 꺼냈다. 사실 그 일 뒤로 타카시 씨랑 마스터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타카시 씨, 마스터와 소식 불통이 된 모양이었다. 마스터는 바도 폐점한 상태였다. 소문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타카시 씨에 이르러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사짱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나 그 마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라고 말하고 나에게 한 권의 파일을 넘겨주었다.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가와사키무라, 쇼와 2년, 패촌. 에도시대 중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가죽 제품을 주 수입원으로 삼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인구는 총원 약 100명 정도. 소위 피차별지구. 바깥 세계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농경이나 수렵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 후기에는 마을 인구가 20명 정도로 줄었고 쇼와 2년 마지막 마을 사람이 옆마을로 이사한 후 패촌. 여기까지 읽고 확 하고 느낌이 왔다. 혹시 그 노파가 마지막 가와사키무라 마을 사람이었단 소리야? 사짱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는 그 마을은 가와사키무라, 즉 가죽 벗기는 마을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어. 그러던 차 바깥 세상과 교류도 점점 없어져서 고립되어 간 거야. 그리고 그 마을은 수렵이나 가죽 제품을 생업으로 두던 사람들의 마을이다 보니 짐승을 신으로서 모셨어. 그 왼쪽 비석은 죽인 가축들의 위령비였던 모양이야. 사장은 계속 이야기했다. 마을의 어떤 가게를 보면 요즘 말로 무당 같은 능력이 있던 일족이 있었다고 해. 그 일족은 짐승의 영혼을 내려받아 농작물에 풍작을 기원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연 1회 짐승의 신에게 제물로서 인간의 가죽을 바치고 있었지. 아무래도 우리들이 그 장소에서 본 것은 그 의식의 일부였던 모양이었다. 이후 그 노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래요. 패촌의 노파였습니다. 이렇게 좀 실제로 후기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왠지 진짜로 눈앞에서 목격을 해버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저런 데를. 근데 좀 아쉬운 건 이때 같이 그 노파를 목격했었던 일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케시 그분이랑 마스터가 어떻게 지내는지 후일담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굳이 사장이 왜 이 주인공인 유키 씨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사실은 사장도 이걸 빌미로 한 번이라도 더 날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사장도 사실은 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인간의 가죽을 벗기는 마을이래요. 근데 이런 마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런 마을들은 아무리 외부와의 교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랄까요? 자경단 또는 그런 군대나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토벌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남아있는 거지? 물론 패촌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아까 보면은 1868년부터 1989년쯤에 패촌이 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이 1868년과 1989년 사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패촌이 됐다는 얘기겠지. 근데 저 마을 자체가 독립적으로 계속 저런 의식이나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살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